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윤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워낙 네. 높다 보니까 이제는 인버스니 아니면 이제 끝났다 조정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있습니다만 5천이기에 떨어진다. 이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4천대도 다 그랬거든요. 네. 예, 물론 떨어질 수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5천이라 떨어진다. 저는 그건 이제 말이 안 된다. 떨어진다. 예, 그거 보고 네. 저는 이제 8천 보고 있습니다. 요. 예. 이 주말 사이 열심히 고민해봤어요. 네. 과연 우리 주식시장 어디까지 갈 건가? 저는 상반기 6월에 8천요? 6월에 8천 봅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미래는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런 바람도 좋은 거고 한데 어쨌든 상황 진행되는 걸 쭉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 잘 보려면 또 우리 뉴스를 잘 봐야 되니까 네. 뉴스는 권순 취재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럴까요? 자, 권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면 말고시게 아니, 발언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제대로 알고 계신데 뭐 샀구만 뭐 이러시는데 좀 더 샀습니다. 가야 됩니다. 예, 요즘에 사실 미국 뉴스를 보기가 좀 무서워요. 네. 어제 미국 뉴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22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네. 전 혹시 미네폴리스처럼 그런 충돌을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나 그랬더니 그 22개 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거는 겨울에 눈폭풍 때문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한 106만 가구가 지금 전력 공급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망자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5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8% 상승했고 S&P 500은 0.03% 상승했습니다. 이게 지금 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좀 선포가 돼 있는 주별로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지금 미네소타주에서는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무서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네. 증시 상황은 일단 인텔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인텔이 실적이 예상보다 좀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한 17% 정도 떨어졌는데요. 네. 사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가가 2배 이상 됐었고 차익 실현 관련한 매물이 좀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요즘에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라는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도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ASML, 퀄컴, ARM 이런 데들이 한 1에서 2% 정도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같이 좀 잘 못 가던 네. AI 주식들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좀 혼조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시끄러웠던 부동산 뉴스를 좀 첫 번째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다주택자 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양도세 중과 예, 예.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네.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일몰법이죠 이게 원래. 원래 일몰법인데 네. 이게 처음 만들어졌던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 내용을 보면은 중과세를 할 때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한 3주택쯤 되면 30%포인트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 세금이 양도를 했을 때 75%가 올라가게 되고 맥스 맞으면 네, 맥스 맞으면 75%. 거기다가 지방세를 포함하면은 최대 8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네. 근데 워낙 강력한 조치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를 문재인 정부 때 유예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아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했던 2022년 3월에 1년 동안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요청을 거절하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을 했던 2022년 5월 10일에 맞춰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절차들이 쭉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5월 10일부터로 소급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했던 날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이제 5월 9일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예가 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을 또 다시 이제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다시 유예할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유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법 개정을 하면은 또 유예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4년간 유예를 반복이 되면서 계속 연장이 될 거라고 믿도록 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5월 9일이 잔금이라는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계약이 해야 아니죠.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네.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뭐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강력한 표현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공정한 혜택 폐지 및 예측 가능한 사회로의 복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거를 세금을 내는 걸로 해놓고서 유예를 계속하고 있는 거는 네. 불공정한 혜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의 복귀라는 표현은 세금을 중과를 하겠다라고 정했는데 이거를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유예를 하면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 약간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양도세잖아요. 네. 양도세는 양도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유예를 계속적으로 했던 이유가 이렇게 안 내놓는 거예요. 양도세가 부과가 되면은 그 거래를 안 하면 된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죠. 예, 예. 네. 매물이 잠긴다 이런 잠기죠. 표현을 매물이 네. 잠긴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버티는 경향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게 됐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유예를 해주면은 그 유예 기간 동안은 거래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유예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유예될 거면은 뭐 지금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네. 네. 라 그러면서 다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거는 주택을 다수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다주택에서 좀 중과가 안 되는 것부터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한 채가 있으면 중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1번, 2번, 3번 샀을 때 1번부터 판다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파는 게 아니라 제일 급 떨어지는 3번부터 또 판다는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주택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럴 때는 제일 그 저렴한 거부터 음. 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강남 쪽에 똘똘한 채가 다시 남게 되고 뭐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아니면 서울 변두리 지역 이쪽부터 팔게 될 가능성이 네,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관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하도 오랫동안 뭐 정책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네. 있습니다. 당혹이라는 거는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을 해서 네. 이게 그 새끼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팔고 싶어도 좀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날짜가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매번 유예를 해주는 것이 뭐 정당하냐라는 네. 좀 논란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보유세 매길 수 있다는 얘기도 또 했거든요. 아 이것도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유세 개편을 이전에 뭐 때 되면 개편을 하겠다. 네. 뭐 세제가 있는데 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그러니까 싼 거부터 이렇게 팔게 되면은 네. 마지막 남은 게 제일 비싼 게 남잖아요. 네. 그럼 보유세를 맞으면은 여기가 또 제일 아픈 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고 이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또 이게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 쪽에 관심이 좀 더 많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쪽이 좀 타이트해지면은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오기를 기대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산적인 금융으로 흘러간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환율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부동산 판돈이 꼭 국내 주식으로 오리라는 보장이 어떻게 없죠. 있냐. 네. 이거를 만약에 미국 주식으로 가게 되면은 다시 환율의 약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의 어떤 자산 배분의 변화를 촉발할 수도 있는 네. 뉴스인 것 같아서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하여튼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좀 충격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네. 급매물이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예. 뉴스들도 있던데 얼마나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꽤 떨어진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 네. 5% 7%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고 30억에 5%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매물 기준으로 보면. 네. 자, 하여튼 그거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이니까 좀 본격적으로 시장 반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증여하는 사람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또 한번 가볼까요? 저는 그 미국 뉴스 보기 좀 무섭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캐나다와 또 갈등을 강하게 빚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합의는 그들에게 재앙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와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역사상 최악의 합의로 기록이 될 거다. 모든 기업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의 그런 맥락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캐나다하고 이제 그 중국하고 뭘 합의했는가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좀 트윗이 아니고 뭐죠 이거 소셜 트루스를 네.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카니 주지사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중국이 한때 위대했던 캐나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뭐 너무 슬프다. 아이스하키만은 건들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또 조롱하는 비꼰 거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미네소타주는 대규모 금융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조직이다. 저거 또 연관성. 연관성은 없는데 네네. 이게 지금 미네소타주에서 지금 IC 인민단속국이 지금 네. 사람을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게 미네소타 주 자체가 대규모 금융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조직이다 이런 표현들. 네.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네. 오히려 좀 어르고 달래면서 뭘 해가야 되는데 그냥 주지사라고 표현하는 거. 네. 그리고 니네 다 넘어갈 건데 뭐 아까운 게 있다면 아이스하키 정도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결국은 이 갈등을 좀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그 지난 16일에 중국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여기서 그 카니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라는 거는 자기들도 중국을 그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 네. 그리고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그냥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봐라. 미국은 오히려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그냥 기대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캐나다의 가치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 외교 방침을 좀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관세 문제들, 뭐 중국산 전기차 문제, 캐나다 농산물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상호 고율 관세를 좀 철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가 좀 데미지가 있는 좀 크리티컬한 이유는 여기가 서반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서반구, 뭐 캐나다, 멕시코, 이게 남아메리카 뭐 이런 데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고 있냐? 네. 그 관심 없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선 예. 아 그래요? 예, 알아서 지켜라. 스스로 지켜라. 아,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지만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국방비 지출이 탄탄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갖춰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국 태세를 수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되게 치켜 세워주는 표현이죠. 한번 우리 한국은 뭐 국방비 지출도 많이 하고 방위산업도 탄탄하고 의무징병제도 있어. 그러니까 제한적인 미국 지원을 받으면서도 뭐 주된 책임, 대북 억제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지켜라 라는 표현을 좀 네. 쓰고 있습니다. 능력 있죠, 우리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캐나다는 압박을 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아웃 오브 안중 쪽으로 가고 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게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예.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돈은 좀 그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전반적인 지표들이 5천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불안들한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5천선을 돌파하고 나면서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 예탁금과 신용 공여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거는 그 뭐 돈 투자하려고 증권사에 넣어놓은 돈이잖아요. 네. 이게 현재 96조 3천억 원으로 좀 있으면 100조 원을 돌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증시 대기 자금은 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 좀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예금 계좌나 뭐 다른 데 있던 계좌에 있던 돈을 예탁금으로 이제 옮겨 놓죠. 그리고서 이제 뭘 살까를 네.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신용거래 융자 자금은 뭐 이렇게 B2 빚내서 투자를 할 때 하는 거죠. 네. 이게 그 22일 기준으로 29조 9천억 원, 그리고 8일 기준으로 28조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1월 들어 거래대금,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38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16조 5천억 원에 비해서 132%가 늘었습니다. 38조요? 예. 그러니까 와, 진짜 큰 건데. 진짜 큰 거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자금이 16조 5천억 원에서 38조로 늘어난 거니까, 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기대치가 높아졌다라는 시그널로도 보이고, 네. 다들 약간은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심리가 더 간다는 쪽으로 잡히게 되면은 다시 매수 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좀 외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기 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네. 과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근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 수익 비율 지표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익 추정치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뭐 펀더멘탈하게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들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오늘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를 엽니다. 이게 긴급 회의입니까? 정기 회의예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뭐 처음 연다는 거 보니까 뭐 정해진 회의 있는 것 같긴 아니겠네요. 합니다. 처음 연다는 거 보면. 네, 네네. 그래서 26년 말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14.4%였는데 26년 말 이후에도 한 1월 한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중이 거의 19%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자산별 목표 비중을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거의 이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는 넘어갔다라는 거죠. 네. 원래 14.9%까지 허용이 돼 있는데 이게 플러스 5%포인트 해봐야 19%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거의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다들 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이 더 못 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수급적으로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추가로 뭐가 있냐라 그랬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 500조 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증권사 퇴직연금자 사업자 적립금이 전년 말 대비해서 26.5%가 늘었거든요. 네. 이게 은행이 15% 늘었는데 증권사가 26%가 늘었다라는 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그 투자자산 쪽으로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DC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셋증권이 국민은행을 제치고 적립금 1위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네, 그러네요. 그런 일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1%다.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방치할 것인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금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은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기금화를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네.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인 수익률도 퇴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좀 기금화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냥 제일 보수적으로 잡아도 투자자산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게 투자자산하고의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나누더라도 기금화를 하게 되면 투자자산 쪽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주요한 매수처가 매수 세력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아까 정프로님 말씀했던 8천 네, 다 들어와. 그쵸, 더 그쵸. 들어와. 오. 더 들어와야 돼. 외국인 또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네, 외국인 들어올 여지가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네, 저 예전에 한국 주식 그 시황 방송할 때 그때 하루 거래량 뭐 10조 조금 넘는 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그랬는데 와 38조면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 됐네요 지금 이미. 와 이제 보내드려야죠. 네. 예. 아, 또 가셔야 되는구나. 네. 옷 좋아 보이네요. 예, 네. 따뜻합니다. 아유, 멋진 옷 입고 잘 가시고. 지금 입으신 게 아마 구스 쪽이죠? 예, 구스다운 네. 100%. 구스다운이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건 팀장님,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가실 때는 옷 벗어놓고 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실내에서 입는 구스다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요 구스다운이 100% 안에가 이제 다 그 구스라는 거죠? 구스라는 거죠. 네. 와, 원래 구스 비싸지 않나? 이게 되나요? 예. 이게 100% 구스다운 자켓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스타일은 아니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입으실 만한 정도 수준이고 구수하게 이거 100% 구스다운으로 경량 776g. 네. 이 무게가요? 네, 776g밖에 안 됩니다. 네, 밥 한 다르네. 공기 수준이죠. 네, 맞잖아. 맞네요. 네, 그 정도고. 예, 그리고 당연히 생활 방수도 됩니다. 예, 그래서 UV 차단도 되는 기능성 원단인데 웬만한 그냥 뭐 국물 같은 거 툭툭 네. 털어내면 다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위 솜털이 80%. 그러니까 우리가 구스 백다운 100%라고 하면은 좀 믿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거위 솜털 80%, 깃털 20%. 그래서 구스다운 10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상품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저는 이 멘트가 참 마음에 드네요. 남성 머슬핏 패딩 자켓. 머슬 핏입니다. 저 이거 뭔지 잘 모르는데 왠지 이거 입으면 근육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근육 있는 애들이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아 그런가? 머슬핏 근육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솜털 깃털이 8대 2잖아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야 그 깃털 20%도 좀 돈 아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깃털이 약간 있어줘야 네. 이게 지지가 돼요. 네, 아. 솜털만 있으면 오히려 못 입습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리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솜털 깃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한데 솜털 80에 깃털 20 좋다는 말씀. 그리고 이렇게 어디 거위를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48,000원입니다. 가끔 난 여기 한 번씩 외투 할 때마다 좀 약간 의심스러워. 네. 아니 어떻게 48,000원에 48,000원. 구스다운을 만드냐고. 예, 여러분 한번 사셔서 안에 한번 찢어 보시고. 네. 예. 좀 대단합니다 진짜. 48,000원에 구스다운. 아마 그래도 그러네. 지금 이제 막판이라 생각해서 막 엄청 세일하는 모양인데 이런 건 이제 검정색 아니면 또 네이비? 네이비죠. 예, 이런 건 뭐 무난한 색깔이니까 많이- 네. 수량이 많이 없구나. 아, 예, 수량이 한 사이즈별로 한 20개에서 한 4, 50개.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막 떨이 제품인가 보다. 예, 남은 거 지금 빨리 파는 모양이니까 이런 거 빨리 가지고 가시면. 보니까 정프로님이 입고 있는 블랙 큰 사이즈가 수량이 별로 없네. 아 그래요. 대신 제가 입고 있는 이 네이비 사이즈는 그나마 조금 수량이 있고. 좀 있네요. 예. 아, 하여튼 사이즈 빨리 잡아가시는 네.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네. 자, 요 구스다운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자, 이번엔 삼성 노트북 9 S 펜, 예. 펜S입니다. 펜S. 요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자 노트북 이렇게 폈죠. 네. 자, 요목 어디까지 꺾이냐? 고장나요? 고장. 예. 뒤로 이렇게 꺾입니다. 아. 예. 그리고 펜을 여기서 딱 꺼내. 네. 펜이 여기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S 펜으로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때? 어. 예,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 태블릿처럼도 쓰고 네. 그다음에 노트북처럼도 또 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요 정도면 안 사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네요. 예. 요게 이제 삼성 노트북 9 펜 S. S. 네. 그러니까 이 S 펜도 들어가 있는 네. 요 노트북이고요. 15.6인치로 시원시원한 화면, 터치 스크린 되고요. 심지어 펜 없어도 손으로도 다 되죠. 당연히 됩니다. 다 되죠. 네. 네, 그렇게 터치가 되는 거고 이게 360도 그냥 뒤집어지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뭐 설명해 줄 때, 뭐 이렇게 계약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제 노트북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럴 네. 필요 없이 그냥 완전 뒤집어 버려. 어. 이렇게 완전 뒤집어 갖고 태블릿처럼 예, 완전 이렇게 뒤집어서 네. 아유 사장님 이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삼성 노트북 9 그리고 요거 보니까 윈도우도 기본적으로 윈도우 11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SSD 512로 지금 256이 기본인데 업그레이드 가능한데 요즘 엄청 비싸잖아.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려면 얼마입니까?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8만 원. 네, 진짜 이건 이 가격으로는 아마 다시 보기 힘든 노트북 가격 계속 오릅니다. 네. 예, 그 북테크 요즘 많이 하고 근데 있어요. S 펜 가격이 얼마죠? S 펜만? 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면 요거만- S 펜도 되게 비싸지 않나? 그렇죠. 이것도 한 뭐 6, 7만 원 할 것 같은데 네. 더 되나? 여튼 네. 요 삼성 노트북 9 요거 필요하신 분들 잘 가져가시고. 한 5만 원에서 7만 원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네. 자, 하여튼 요거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저희가 준비했고요. 지금 네. D램 값이 뭐 7배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갖고 왔고 또 이건 미술하는 친구들, 네.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그 아이패드로 이렇게 해봐야 네. 한 12인치 요 정도잖아요. 15.6인치니까 그림 크게 자체가 쓸 수 있겠네요. 시원시원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꼭 필요한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고요. 대학생분들 그리고 뭐 직장 네.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요거 약간 저 뭐죠? 그 S펜도 이 노트북 안에 딱 껴 있어서 네.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 예.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이거는 매력이 매우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예, 필요하신 분들은 괜히 뭐 태블릿 하나 노트북 하나 따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게 태블릿만 쓰다 보면 노트북의 그 따라락 이 키보드 느낌이 감성이, 네.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노트북 태블릿에다가 키보드 장착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근데 그거랑 또 요 15.6인치 시원한 키보드랑 또 다르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A급 리퍼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다시 한번 가격 믿기 어려운 가격이지만 49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빨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